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11월 7일, 그죠? 11월 7일 라방, 지난 라방 보면은 이제 그 라방하고 그걸 일시적으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편집본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편집본, 두 번째 편집본 밑에 있는 댓글입니다. 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가로 열고 고시원에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주거 목적으로 계약을 하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그죠?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거 우리가 경매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영상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사실은 제 그 채널에 들어오셔서 검색을 하시면은 뜰 거예요. 예, 주택임대차에서 아주 좀 깊이 있게 오랫동안 다뤄놓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요점만 딱딱 정리를 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도움이 되도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임대차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이 뭐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 같은 데서 여러 자료를 또 뭐 찾을 수도 있고, 예, 그러시겠지만은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 사실은 어떤 그 인터넷상에 누군가가 올려놓은 그런 내용들이 도움은 되지만은 그 내용이 실제로 정확한 건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무의식 중에 우리가 요즘은 인터넷, 그죠? 네이버에서 찾고, 예전에는 뭡니까? 그냥 책을 보죠, 그죠? 책, 신문, 잡지 이런 식으로 활자화되어 있으면 왠지 그냥 믿고 싶어지는, 그게 100% 맞는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그래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는 것도, 또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보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실제로는 그게 맞는 내용이 아닐 수 있다고요. 오류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믿고 싶어지는, 예, 나도 모르게 믿어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보다 우리가 사실은 법조문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다고 무슨 뭐 책을 사자는, 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그 우리 경매 정보 사이트를 열어놨습니다. 경매 정보 사이트. 그래서 우리 경매 정보를 보려면 여기로 들어가죠.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저 옥션 원이라든지 뭐 지지 옥션이라든지 스피드 옥션, 여러분 뭐 그런 거 보죠, 그죠? 그런 옥션 사이트에 이제 여기 그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가공을 해서 이제 자기들도 이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들어가서 경매 물건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경매 물건에 관한 게 나오죠, 그죠? 낙찰되고 나서 예를 들면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 이러면은 경매 사건 법원하고 경매 사건 번호를 넣으면은 낙찰 후에도, 그죠? 지금 진행 단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알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런 건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제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보면은 제 상단에 보면은 경매 공고, 경매 물건, 그리고 매각 통계, 그 다음에 경매 지식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경매 지식을 클릭을 해보세요. 자, 경매 지식을 클릭을 하면은 제일 먼저 경매 절차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해요? 경매가 개시가 되고, 그죠? 채권자가 뭐 신청을 하면 경매 개시되고,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뭐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매각 준비,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고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경매 물건 이런 게 있어요 하고 공고가 뜬다, 그죠? 자, 그리고 경매 낙찰되고 매각 허가 결정되고 대금 납부하고 배당하고, 그 다음에 그죠? 낙찰받은 사람은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촉탁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아, 여기 대금 납부 다음에 촉탁하고 그 다음 배당 가고 뭐 이런 절차도 나와 있고요. 동상 경매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리고 경매 용어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아요. 제 채널 그 아래에 어떤 내용들이 질문까지 들어오냐면은, 예를 들면은 혼자서 이렇게 보다가 등기부에 가압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질문도 막 해놔요. 이 가압류는 왜 들어오는 거냐고. 아니, 이 여기서 예를 들면은 서울보증보험이다, 아니면 무슨 뭐 캐피탈이다, 뭐 이렇다고 그러면 거기서 가압류가 들었는데 왜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나한테 물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가압류라는 게 어떤 게 알면은 그런 질문을 할 일도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뭐 너무 이제 그런 걸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법 관련해서 관계없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경매 공부를 하게 됐다 이러면은 용어 자체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근저당이 뭔지, 그죠? 가등기가 뭔지 이런 걸 모르겠죠.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시면은 가등기 또는 뭐 각하됐다, 기각됐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또는 뭐죠? 감정평가, 강제경매, 임의경매, 또 뭐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어떤 내용들, 공탁이 뭐지? 예, 우리 공탁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럼 뭐지? 그런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용어를 가지고 한번 쭉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대항력이 있다라고 또 표현하는데 대항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뭐지? 하는 것도 여기 쭉 보다 보면은 이런 용어들을 보면은 대항력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서 경매를 좀 공부를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은 이 기초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여기 보면 대항력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말소등기 하는데 말소등기라는 원래 그 의미가 뭐지? 뭐 이런 거를 한번 공부를 하시면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임대차 얘기한다면서 이걸 왜 설명해요? 이왕 연김에 이런 게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경매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경매 서식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다 있어요. 예. 뭐 임차인들이 권리신고 배당 요구 신청하는 그런 서식도 있고 그리고는 경매 신청하는 것도 있고 또는 임차인이나 뭐 임차인 또는 배당받을 임차인이나 아니면 기타 채권자가 자기가 낙찰받고 우리가 상계 신청이라고 하죠. 그 차익 지급 신고서 하는 게 상계 신청입니다. 상계 신청서 그 서식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여기 입찰, 우리가 입찰을 가지 않습니까? 내일 입찰 가는데 나 첫 입찰이야. 너무 긴장돼서 미리 작성해가지고 가고 싶어. 자, 그런 경우에 그거 뭐 입찰서 하나 가지러 법원을 미리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 여기 다 나와 있다고 이것도. 그죠? 여러분 저기 하는 그 뭡니까? 구독하고 있는 옥션 사이트에도 있겠죠? 그게 다 여기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공동 입찰한다 이러면은 정말로 쓸 게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공동 입찰 신고서, 공동 입찰자 목록도 있고 뭐다 있어요. 있을 거 전부 다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이 뭐 부동산을 물려줬는데 우리 형제가 몇 명이서 같이 가지고 있는데 뭐 내 동생이 사고를 쳐가지고 동생 지분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공유자 우선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리고 명도 확인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 다 있다라고 아시면 돼요. 괜히 뭐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그럴 거 없이 경매에 관련된 서식은 경매 정보 사이트에 들어오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그렇고 그 다음에는 뭐 특별히 보실 건 없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경매 지식에 들어와서 경매 용어, 경매 서식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뭐냐면은 밑에 보면은 관련 법규라는 게 있어요. 여기 관련 법규. 관련 법규에 보면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종합법률정보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건 굉장히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이렇게 관련 법률 있고, 그죠? 예, 여기 관련 법령. 예, 법령 하면은 이 사이트를 열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뭐냐면은 이걸 열지 않습니까? 이거 열면은 이렇게 몇 조, 그죠? 뭐 이렇게 1조, 2조, 3조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예, 다 읽어보셔야 되고 자, 그런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Q&A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 뭐 이런 말도 나와 있어요. 법인인 경우에 뭐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또 주택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궁금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3번에 있는 Q&A 3번에 보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을 적용 대상으로 뭐 이런 말이 있으면서 뭐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요 내용이 아까 그분이 질문하신 내용에 좀 필요한 부합되는 답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질문이 뭐였죠? 자, 제2종 근생 고시원에 그죠? 고시원에 이렇게 했다. 자, 이분은 고시원에 했는데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은 공부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주택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한 단독주택, 진짜 그런 뭐 주택 또는 아파트, 빌라 또는 다가구, 상가주택의 주거용 부분 이런 게 다 주택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런 거는 이제 그거는 어떤 그 공부상의 그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해야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느냐? 결국은 질문은 그거잖아요. 자, 이 사람 뭐죠? 상가다. 실제로는 상가인데, 그래서 여기는 고시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뭐 고시원이건 상가건, 어떤 경우는 공장도 있을 수 있어요. 공장 기숙사. 예, 뭐 공장 아니면 기숙사가 꼭 기숙사라고 표현되지 않더라도 공장의 어느 일부분을 주거용으로 해가지고는 직원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든가 전입을 하고 거주를 하고 있다라든가 물론 임대차 계약은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진짜로 뭐 보다 보면은 흔히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은 상가주택 있지 않습니까? 상가주택 1층은 상가고 2층, 3층, 4층 이렇게 다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 상가주택 자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보면은 1층은 상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입지가 상가로는 도저히 임대가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비어 있으니까 어떤 유혹을 느끼겠어요. 여러분이 소유주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 뭐 바깥쪽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그죠? 슬쩍 바꿔가지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고 싶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싶잖아, 그죠? 그렇게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가 진짜로 상가인데 거기 안을 주거용으로 주인이 개조를 해가지고 그래서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는 그런 경우 있고 뭐라고요?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일부 공장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뭐 고시원은 당연하고 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공부상 주택은 아니다. 그런데 공부상 주택이 아닌데 주택보호법 이제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느냐라는 거 된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는 주거용 건물, 주택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되어 있어요. 자,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임차 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느냐 하는 사실상의 용도, 그러니까 공부상, 서류상의 어떤 건축물 대장상 또는 등기상의 주택, 그게 아니고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 라는 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말이에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공부라는 게 뭐냐면 공적 장부, 그죠? 공적 서류를 말한다. 그게 뭐죠? 등기부, 그리고 건축물 대장. 그 기준이 아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느냐라는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건물의 등기 건축 허가 여부와는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계약 체결 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임차인하고 계약 체결 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끝나느냐가 아니고 잘 그 뒷부분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고시원 했어요, 아까. 그 고시원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고시원 말고 아까 상가, 공장 제가 막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볼게요. 자, 이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지금 여기는 공장이 나왔습니다.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자, 여기 질문이 뭐냐면은 저는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공장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내부 구조를 변경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받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아까 그죠? 공부하고는 관계없다. 실제 지금 그렇게 사용하느냐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이 공장이 있는 거예요. 자,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밑에 1, 2층은 공장으로 쓰고 있고 어떤 한 부분, 요 일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를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를 했습니다.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이제 임대차를 하고 전입을 했고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건물 공장 전체를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공장으로 나머지는 공간은 쓰는 겁니다.
근데 요 일부를 주거용으로 자기가 개조를 해서 쓰면서 여기에 또 전입도 하고 공장 사업자 등록도 했다고 합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요거는 어떻게 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에 대한 임대차거든요. 자, 이런 경우엔 그러면은 주거로도 쓰고 공장으로도 쓰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주된 용도가 뭔가를 따지는 거예요.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뭐냐? 주된 용도가 주거여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뭐겠습니까? 반 이상, 과반, 그러니까 반 이상을 주거로 쓴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주택임대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자, 보면은 이 내용들 쭉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요 밑에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 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저는 현재 주택의 일부를 구멍가게로 개조한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구멍가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답은 뭐라고 했냐면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조 후문은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주장과는 달리 건물 중 주택과 점포의 구조와 점유 면적, 건물의 주된 용도 등을 참작할 때 오히려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상가가 있다고 상가든 공장이건 상가든 공장이건 자,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딱 주된 용, 예를 들면 여기가 한 3분의 1, 이쪽은 3분의 2라고 합시다. 그죠? 자, 그죠? 큰 주된 용도가 뭐냐? 이게 주거다. 그러면은 주택의 임대차가 되는 거고 적용이 되는 거고, 그죠? 이 주된 용도가 상가 또는 공장 이렇게 된다면 뭐예요? 나머지 3분의 1이 주거다. 이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올 봄인가요? 진행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경남 그 창원 진해에 있는 상가주택이었어요. 상가주택을 낙찰을 받았는데, 자, 상가주택을 낙찰을 받았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건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2층, 3층, 4층은 주거용입니다. 다가구예요. 자, 그리고는 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과 함께 국수집이 있었어요. 가게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사업자 등록도 돼 있고 전입신고도 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어딘가에 상담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전입이 돼 있으니까 뭐라고요? 괜찮다.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네 1,000만 원 있는데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겠다. 배당을 받을 수 있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태연하게 있는 겁니다. 제가 임장을 갔을 때도 그렇고 명도 갔을 때도 그렇고 너무나 태연하게 내가 볼 때는 태연하게 있을 상황이 아닌데 너무 태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내를 했죠. 나중에 대해서 너무 머리 띵 아파할까봐 나이도 좀 많으신 분이고 안내를 했더니 네가 뭘 아느냐 이거였죠. 그래서 자기 받을 거다. 근데 아닌 거죠. 왜냐면은 저기에요. 식당이 있는데 안에 조그맣게 있잖아요. 뭐 창고 용도의 방 정도의 그거밖에 없어요. 다 식당이에요. 이게 주방이고 여기는 홀이고 그런 적이었어요. 결국은 못 받았어요. 결국은. 그래서 무조건 전입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주된 용도 이 말은 뭐예요? 대부분의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게 뭐냐? 주택이냐 아니냐.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답이 좀 되려나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돼요. 요거 예를 하나 더 볼까요?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도 한번 봅시다. 저는 현재 방 2개와 주방이 있는 다방 40평, 다방 참 오랜만이다. 그죠? 다방 이런 말. 다방 40평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살면서 다방을 경영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 중 다방 영업을 위한 부분이 다방이 27평, 전체 몇 평이요? 40평. 다방이 27평, 그리고 방과 부엌을 합한 주거 면적이 13평 정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하의 경우에는 비주거용 건물 중 일부인 방과 주방을 어디까지나 다방 영업에 부수하여 주거 목적으로 사용. 그러니까는 주 목적은 그죠. 주된 용도는 다방이다. 예, 그 얘기죠. 예,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도 보면은 또 도움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임대 기간 중에 비주거용 물건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했습니다. 임대 기간 중에 비주거용을 주거용으로. 저는 점포용 건물을 임차하여 장사를 하다가 영업이 잘 되시 아니하여 현재는 주거용으로 내부를 개조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자, 아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대차 계약, 그죠? 체결 그 시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죠? 중간에 바꾸는 거니까 뭐죠? 원칙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미 건물이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였습니다. 그리고는 미등기 건물인 경우, 미등기 건물도 상관없어요. 미등기 건물도 상관없습니다. 주택임대 미등기라 하더라도 예, 괜찮아요. 무허가 건물이라도 괜찮아요.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의 차이점은 아시죠? 그죠? 아시죠? 예. 그게 그거가 아니고 무허가 같은 거 아예 허가 자체를 안 받은 거 그죠? 무허가 건물이고. 예.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건축 허가를 받고 그리고는 착공해가지고 이제 완공이 돼서 사용 승인 받았고, 자, 사용 승인 받고 건축물 대장도 생겼어요. 자, 그런데 뭐죠? 일부러 예를 들면은 건물 등기부를 안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안 하는 경우 있어. 어떤 경우에 주로 그러냐면은 자기 채무 때문에 그죠? 이거를 하면은 분명히 여기 건물에도 막 이렇게 가압류 들어오고 난리 날 것 같아. 내가 돈 줄 데가 많아서 돈을 안 줘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안 하는 경우 있죠. 예, 그런 경우. 그런 거는 이제 미등기라고 봐야 되겠죠. 무허가와 미등기의 개념은 조금 아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궁금했던 내용이 싹 해결이 될 겁니다. 뭐 동거 가족만 전입한 경우에 어쩌고 저쩌고 뭐 임차인이 요 내용은 여러분 참 요거는 하나 보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임차인이 점유 보조자를 통해서 점유하는 경우. 이게 뭐냐면은 이 말이 나와요. 자, 저는 시골 출신 대학 1학년생인데 지방에서 올라온 내가 대학 1학년인데 현재 방 한 칸을 임차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여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시골에 거주하는 부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전입을 해서 살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차 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냐? 그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인 부친이 귀하를 통하여 점유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귀하는 부친의 점유 보조자가 되는 겁니다. 귀하가 점유와 주민등록의 대항 요건을 갖춘 이상 임차인인 부친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내용 나와서 하나 더 여러분이 분석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뭐냐면은 도움이 된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자, 우리가 임차인의 저기를 하죠. 대항력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때 전입 날짜를 따집니다. 그죠? 전입 날짜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입세대 열람을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하면은 앞에 뭐라고 나오죠? 세대주 이름이 먼저 나오죠. 그죠? 세대주가 나오고 세대주의 전입 날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최초 전입자가 나오고 최초 전입자의 전입 날짜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 흔히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족이 이사를 해요. 자, 이사를 하는데 남편은 어떻게 돼요? 예, 남편은 직장이 때문에 당장은 같이 못 가고, 그죠? 부인하고 자녀하고가 먼저 애들 학교 때문에 학기 맞춰서 갔어요. 자, 그러면은 부인이 있고 자녀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세대원으로. 일단은 이제 부인하고 자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남편이 합류를 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주로 우리나라는 남편이 세대주를 많이 하죠. 부인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로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세대주가 이제 나중에, 그죠? 여기 바뀌어서 남편이 이제, 그러면 여기는 남편이고, 남편의 전입 날짜가 오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부인이고, 부인의 전입 날짜 있죠. 요 날짜가 더 빠르잖아요. 요 날짜 기준으로, 빠른 날짜.
어느 누구든지 간에 세대원 중 빠른 사람, 가장 빠른 사람의 전입 날짜. 그 날짜 기준으로 대항력을 여러분이 따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거는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도 그 밑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도움되는 내용 되게 많아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들어오면은 재밌습니다. 공부를 좀 이렇게 하세요. 오셔가지고는 요 사이트 열어서,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하면은 Q&A는 없는데 상가임대차도 아까 법조문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합법률 정보를 열어서 여기 사이트 가기를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판례, 법령, 조약, 문헌, 뭐 규칙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관련 궁금하신 거 제가 찾아본 내용들이다 그죠?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으로서의 건물의 존재가 여러 가지 뭐 알고 싶은 제가 막 이렇게 판례를 더 많이 보기 위해서 또 장기수선 충당금, 뭐 간판 소유권, 뭐 경매 미납관리비 뭐 이런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이 쭉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주택임대차를 열면 이렇게 있고 상가임대차를 열면 이 내용 이쪽 법조문 가게 되고 종합법률정보 열면은 아까 그런 내용 간다 라는 걸 아시고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